GDP는 1.7% 올랐다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 표정으로 살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경제심리지수가 91.7로 떨어졌을 때 이 숫자를 처음 본 경제 전문가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단순한 경기 지표가 아니거든요. 당신과 당신 이웃이 외식을 끊기 시작한 순간을 정확히 잡아낸 시계입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요. 경제심리지수, 영어로는 ESI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감각과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감각을 하나로 합쳐서 숫자로 만든 겁니다. 100이 기준선인데 100을 넘으면 사람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4월의 91.7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지금 경제를 상당히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지수는 2025년 9월 저점인 91.3에 근접한 수준이에요. 계절성 요인을 걷어낸 순환 변동치도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같은 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더 가난해진 표정일까요? 이 두 숫자 사이에 벌어진 간극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해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오래된 반응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인간의 뇌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즉각 경보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21세기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단지 자극하는 신호가 달라졌을 뿐이죠. 맹수의 발자국 소리 대신 국제유가가 2월 말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최근 배럴당 120달러 근방까지 치솟았다는 뉴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는 소식이 그 역할을 하죠. 편도체는 그 신호를 받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이성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편도체는 진짜 위협과 뉴스에서 들은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을 들은 편도체는 이미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해요. 그 경보음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면서 사람들은 이유도 잘 모른 채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사람들이 예방적으로 지갑을 닫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통장 잔고가 줄어든 게 아닌데 뇌가 먼저 위험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소비를 자발적으로 보류하는 거예요. 마치 아직 불이 붙지 않았는데 연기 냄새만 맡고 집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뇌는 확증이 오기 전에 이미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4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발표한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이 현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소비자 심리지수, 즉 CCSI는 전월에 107에서 99.2로 무려 7.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1년 만에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진 거고 낙폭만 놓고 봐도 최근 들어 가장 가파른 하락이에요. 더 놀라운 건 세부 항목들입니다. 외식비 지출 전망이 기준선 100을 한참 밑도는 84를 기록했고 여행비는 83으로 더 낮았어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내구재에 대한 지출 전망도 88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의료비와 보건비는 112로 기준선 위를 유지했어요.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기름값, 생필품값, 병원비처럼 끊을 수 없는 지출은 어떻게든 유지하되 즐거움을 위한 지출부터 조용히 지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쯤에서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수도권의 4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학원비와 집안 살림을 맡고 있어요. 이 가정의 통장에는 분명 돈이 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4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배달 앱을 열다가 문득 손을 멈춥니다. 오늘 주문하려던 메뉴가 지난달보다 3,000원 올라 있거든요. 국제유가 상승이 배달 음식 가격에까지 번진 거예요. 아내는 조용히 앱을 닫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남아있는 재료로 뭔가 해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 달, 이 부부는 큰아들 학원 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아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리고 또 한 달 뒤, 아내는 오래 납부해온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손보험 하나를 해약할까 고민하면서 보험사 앱을 열어보는 자신을 발견해요. 뉴스에서 들은 고유가 소식, 중동 전쟁, 환율 불안 같은 것들이 이 가정의 식탁 위로, 학원 계획서 위로, 보험증권 위로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이게 바로 91.7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실체예요. 그런데 보험 해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라내는 고정지출이 보험이라는 건 이미 여러 시장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미래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쳤다고 느껴지는 순간 인간의 뇌는 미래보다 현재를 선택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이 작동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미래의 더 큰 고통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배가 조금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선원들이 폭풍에 대비해 갑판에 묶어둔 구명정줄을 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흔들림이 불안해서 짐을 줄이는 건데 정작 폭풍이 오면 그 구명정이 없어서 더 큰 위기를 맞는 거죠. 경기가 나쁠수록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의 충격이 더 크고 그 충격을 흡수해줄 보험이 그때 가장 필요한데 불안하다는 이유로 그것부터 잘라내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비가 동결되기 시작하는 순서를 생각해보면 거기에도 아주 정확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 잘리는 건 외식입니다. 배달 음식, 외식, 카페, 커피. 이건 누가 봐도 사치라는 인식이 있어서 가장 먼저 합리화가 되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불안이 커지면 다음에는 문화생활이 사라지고 여행 계획이 미루어지고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보험이에요. 사실 보험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흔들림이 불안해서 짐을 줄이는 건데 정작 폭풍이 오면 그 구명정이 없어서 더 큰 위기를 맞는 거죠. 경기가 나쁠수록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의 충격이 더 크고 그 충격을 흡수해줄 보험이 그때 가장 필요한데 불안하다는 이유로 그것부터 잘라내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잔인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용돈을 줄이는 결정은 단순한 가계 조정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자식으로서의 역할, 부모님의 생활 수준, 그 모든 게 돈의 문제로 번역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이 한 번 이루어지면 가족 안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채 감정의 빚으로 쌓이게 됩니다. 경제 불안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더 이상 경제 문제만이 아니에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자녀 학원비와 부모님 용돈과 자신의 보험료라는 세 가지 고정 지출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끊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끊을 것인가를 매달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선택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한 소모입니다. 그리고 그 소모가 반복될수록 소비에 대한 의지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수요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 자체가 얼어붙어서 소비가 멈추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거나 추경 예산을 쏟아도 심리가 동결된 사람들은 그 돈을 쓰지 않거든요.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냥 쌓아놓고 아껴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고 자영업자들의 심리지수가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4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자영업자의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전월보다 17포인트나 급락한 60일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외식비 지출 전망이 84로 떨어지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건 당연히 동네 식당 사장님이에요.
삼겹살집, 김치찌개 가게, 분식집. 이 가게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동네 경제의 시각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수도권의 어느 상가 거리를 생각해보세요. 점심시간마다 직장인들로 북적였던 그 골목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한산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가 와서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좋아서 배달을 시켰나 보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 한산함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면서 식당 사장님은 슬슬 직원을 한 명 내보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줄어들면 그 직원의 소비가 또 줄어들고 또 다른 가게의 매출이 줄어드는 파장이 조용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파장이 골목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내수부진의 실체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조업 수출 기업들의 심리지수는 100을 넘어 낙관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심리지수는 92.9로 떨어지면서 내수부진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은 잘 되고 있는데 동네 경제는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GDP 숫자와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골목 상권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나라 안에서 대다수 국민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거시경제 숫자와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GDP 성장률이 1.7%라는 건 분명 사실인데 왜 사람들의 체감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경제의 잔인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GDP는 평균이에요. 그 평균 안에는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들어있어요. 반도체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되면 GDP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골목 식당 사장님의 매출로 40대 직장인의 월급 인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흘러 들어오지 않기도 하죠. 반면 국제유가 상승은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다음 주 마트 물가가 오르고 다음 달 배달비가 오르고 두 달 뒤 식당 밥값이 오르거든요. 그 속도가 GDP 수치가 현실 삶에 닿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건 GDP 1.7%가 아니라 배달 음식 가격이 오른 3,000원과 주유소에서 늘어난 기름값의 차액이에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10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9명은 각자 10,000원짜리 백반을 먹었고 1명은 500,000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인당 평균 식사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면 약 58,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9명은 자신이 58,000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느낄까요? 전혀 아니겠죠. GDP라는 숫자가 정확히 이 구조와 같습니다. 평균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그 평균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는 자료에 따르면 1년 뒤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 전망지수가 153으로 오르면서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간단해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겨요. 믿음이 행동을 만들거든요.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지 않는 게 이득처럼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지금 조금이라도 쌀 때 사둬야겠다는 생각에 특정 생필품을 사재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심리가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그걸 경제학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실제로 물가가 오르기 전에 오를 거라는 기대 자체가 소비와 임금과 가격에 반영되어 버려서 결국 예언이 스스로 실현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빨리 사고 그 수요가 몰리면 정말로 가격이 오르고 그 오른 가격을 보고 사람들의 물가 기대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한은이 발표한 수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 지수가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7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가계 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들도 동시에 올라갔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올라간다는 건 사람들이 빚은 더 커지고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질 거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뼈 아프게 느껴지겠죠. 이미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물가까지 오르고 소득 전망은 어둡고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의 뇌는 자연스럽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가계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 집단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합성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리적 빈곤화가 더 불편한 이유는 처음에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작된다는 거예요. 배달 앱을 닫은 그날 저녁, 그 주부는 자신이 소비 동결의 첫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쯤 아껴보자는 기분이었을 거거든요. 학원을 하나 정리하면서도 그냥 정리할 시기가 됐다고 합리화했을 수 있어요. 보험 해약을 고민할 때도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한 건지 냉정하게 따져봤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심리적 빈곤화는 합리적 의사결정처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조용히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고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가게 전체가 서서히 작아지고 있는데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작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폭풍처럼 갑자기 닥치는 위기는 눈에 보이고 대피할 수 있지만 안개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심리적 빈곤화는 그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을 때쯤에야 비로소 눈치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소비 결정이 불안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비롯된 것인지를 한 번쯤 구분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외식을 끊는 이유가 진짜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왠지 아껴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내리는 결정과 현실 때문에 내리는 결정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거든요. 보험을 해약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정말 부담된다면 해약하기 전에 납입 유예 제도나 보험료 감액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게 낫습니다. 해약 환급금이 원금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아끼려고 해약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하나가 더 큰 구멍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학원비나 교육비를 조정할 때도 감정이 아닌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지출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생기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에 기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불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실제 상황보다 훨씬 과장된 소비 동결로 이어질 때 우리 가정과 지역 경제 모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경제심리지수 91.7이 2025년 9월 최저점과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보면 지금 상황의 무게가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9월 ESI 저점 이후 경제심리가 반등했다가 2026년 4월 다시 90선 초반까지 내려온 거예요.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추가된 지금 그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심리가 회복되는 속도는 더디거든요. 91.7이라는 숫자는 경고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가난하게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그 신호를 안다는 것,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미 절반의 답입니다. 경제는 결국 심리가 만들어내는 집단적 현실이고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숫자도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GDP가 오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지갑을 닫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지갑을 언제 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룬 경제심리지수 이야기,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